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문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 왔어요. 자, 이제 근현대사로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 근현대사는 정근대사랑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자,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리가 된다. 자, 그런 얘기들은 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약간 있었죠.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은 그 뒷부분 잠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근현대사. 자, 그래서 대원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근현대사는 어떻게 간다?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할 대원군 했는데, 이거 오늘 시작하자마자 분필이 막 잘 부러지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면, 분필이 잘 부러져요. 또 오늘 엄청, 그 느낌이, 딱 시작할 때 느낌이 들었는데, 엄청 부러질 것 같아요. 엄청. 자, 그래서, 1860년대, 그러면, 자, 대원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원군의 정책 이전의 상황은 저희 앞에서 했었는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1800년에 갑자기 종조가 죽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3대 60년간 세도 정치였죠. 그쵸? 그러니까 1860년대 대원군의 등장은 앞에 누구를 좀 보셔야 되냐면 앞에 누가 있다? 세도 정치가 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 정치 하에서 자, 있었던 대표적인 사항들 뭐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요 전에 세도 정치죠. 그래서 일단 세도 정치니까 왕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왕권은 추락하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민생은 파탄에 이르릅니다. 됐죠? 자, 이런 이제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막 폭발하는데 그게 1862년 임술민란이었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 그러니까 근대 태동기 사회에서 홍경래난 임술민란 기억나시죠? 홍경래난은 지역적 차별이었지만 임술민란은 그 세도 정치의 모순루이란 삼정의 문란 그게 폭발한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열강들의 침입.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변수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시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신라 말, 그 다음에 고려 말, 이런 이제 사회적 모순이 증폭되잖아. 그쵸?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요 조선 후기는, 그러니까 26대 국왕, 고종, 27대, 27대 순종,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근해서 할 건데, 근데 요 시기는 그 시기랑 가장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대내적 원인 말고, 그 다음에 열강의 침략적 접근, 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외부적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은 조선 후기의 이런 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5대 국왕 철종이 31살이란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갑자기 죽어요. 자 이렇게 되자 궁중에서 그 죽음을 제일 먼저 알았던 풍양주씨 그러니까 조만영의 딸이었던 조대비가 그러니까 내명부 소속의 환관과 궁녀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찍어놨던 흥성군을 급히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흥성군과 정치적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될 고종은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흥성군 이영의 첫째 아들 제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면이 당시에 나이가 18이야. 그래서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땡. 자, 그리고 이제 그 둘째가 또 있지 않냐. 그래서 둘째가 12살이래. 그래서 둘째가 이름이 제황이에요. 여러분 고종 그러면 26대 국왕 고종 그러면 명복이라는 이름 한번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 명복은 아명이고요. 휘는 제황이에요. 제황.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건 흥성군 이하응 그 다음에 이재황, 이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조선의 왕족은 휘 그러니까 이름을 한 글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두 글자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밀려난 왕족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나는 뭐 정치나 국왕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름 표현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버려진 왕족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조대비가 초이스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명복이 그러니까 26대 국왕 고종에 즉위하게 됩니다. 됐죠? 자, 요 고종에 즉위하는 바로 이 해가 1863년이에요. 1863년. 그래서 야, 이거 무지하게 부러지는데 오늘 장난 아닌데. 자, 그래서 1863년이고요. 그래서 이 1863년, 그러니까 고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실제로 고종이 나이가 12살,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자, 이 조대비와의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합의를 통해서 자, 흥성군 이항이 대원군에 봉해져요. 이러면서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0년간 대원군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도 정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거든요. 이게 186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그 각종 한국사 관련된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한능검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주제예요. 됐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좀 해보면 보통 근현대사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대원군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대원군에 대해서 뭐 느끼는 친밀도가 있나 봐. 그리고 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1860년대에 등장한 대원군의 개혁정치, 자, 3대 정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왕권이 추락해서 문제지. 그러면서 이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대원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자, 왕권을 국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의 일단 1번은 누구다? 무조건 왕권 강화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범이 수치체제의 모순, 삼정의 문란이었잖아. 그래서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원군이 자, 민생 안정책을 해요. 됐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 이 수치체제의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민생 안정책,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열강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야야 놀자, 야 우리 같이 무역하자. 그런데 대원군의 대답은 뭐냐면 무조건 거부해요. 됐죠? 질.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 단어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조교들한테도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조교들이 그러더라고. 저희 연구소 조교들이 그러니까 뭐 교수님 요즘에 그런 단어 질 같은 단어 안 써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미안해.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다른 단어 좀 알려주라. 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그랬더니 조교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 질의 그 딱 요 느낌 있잖아. 이게 똑같은 단어는 없다 그러더라고. 뭐 있어요? 뭐 어쩔 TV? 아니 뭐 예를 들어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조금씩 다르지 않나 느낌이?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원리대로 돌아올게요.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원리대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열강들이 통상수교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쇄국정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쇄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역사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 통상을 요구했죠.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한 거야. 우리는 통상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냥 팩트를 말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1860년대에 그럼 뭐라고요? 대원군. 자, 대원군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는 왕권 강화. 그리고 여러분 왕권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경복궁의 중건입니다. 경복궁의 중건. 그러니까 경복궁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조선 제1의 법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조선의 궁들이 대부분 불타잖아. 그다음 전후북구라던 광해가 근데 경복궁은 워낙 대규모 궁이고 그다음에 워낙 이 궁이 줄의 원칙에 맞춰서 그다음에 사이즈도 크고 딱 규칙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궁이라고 하는 건 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무의 공간, 그러니까 자신이 업무를 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왕과 그 가족들은 생활의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경복궁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쓸데없이 크고 그리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국왕들이 경복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대규모 토목공사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했는데 그래서 경복궁을 그냥 놔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뭐 이런 궁터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뭐 경운궁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제1의 법궁, 그래서 경복궁이 그냥 그대로 버려진 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대웅군은 왕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조선의 왕실에게 현실을 보여주지 않냐. 이러니까 국왕의 권위가 없지.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제일 먼저 이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됐죠? 경복궁 중건 일단 1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생안 정책입니다. 자, 민생안 정책에서는 여러분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첫 번째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 행정이죠. 요건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그렇죠? 토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군포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장 이제 농민을 사실은 진짜 열받게 했던 건 황곡이죠. 그래서 농민 구일 제도인데 이게 뭐가 됐다 그래서 고리대로 변질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농민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문란해졌는데 일단 여러분 1번으로 기억하실 건 뭐냐면 호포법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포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이제 정부는 총액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정의 숫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총액으로 그냥 갖다 때리고. 근데 조선 후기에 신분제 동요가 있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 삼각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각형이 조선 후기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반이 돼버린 거지. 근데 양반은 조선 전김부터 양반 부력의 원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양반은 뭘 지지 않는다? 군역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면제층이야.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농민들이 이걸 다 해결해야 돼. 여기에다가 뭐도 있다고요? 관리들의 비리도 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미치는 거죠. 됐죠? 그래서 18세기 영조가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조가 시행했던 균역법이라는 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김 빠진 개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두 필인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한 필로 줄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담은 국가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거는 양은 줄었다 하더라도 요 한 필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리의 비리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 그래서 자 18, 19세기 그리고 이후에 19세기까지도 군포는 가장 농민들을 괴롭혔어요. 이 문제를 대웅군이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 양인 장 정한테 원래 부과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양반 혹은 상민 혹은 그러니까 가구마다 군포를 다 내라야.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호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군포를 어떻게 걷는다고요? 호 단위로 다 걷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은 뭐예요? 자, 이제 계속 면제 혜택을 받았던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 민생안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무조건 호포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기능은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뭘 했었냐면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양반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잖아. 아지트가 되는 거 아니야? 아지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단결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서원들이 나중에 비리의 온상이 돼요. 그래서 서원의 모든 재산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것도 여러분 한국 사회 쪽 문제로 좀 남아있는데 종교기관들이 그러니까 교회니 사찰이니 그런 많은 또 면세 혜택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좀 회계도 좀 투명.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는데 그쪽이 좀 회계가 좀 많이 투명하지 않지.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도권 안에 넣는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학이 당시에 이제 그런 권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원이 이런 소위 말해서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사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야 우리 고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사가 그냥 물 떠놓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은 물질적 봉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럼 니네 농민들은 뭘 하냐? 아니 이 제사 치르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음식들이나 이걸 갖다 놨는데 너네들은 최소한 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제사비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또 농민에게 수탈을 해요. 됐죠?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자 또 농민은 수탈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웅군이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700개가 넘는 그리고 이게 기록의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좀 최대 많게는 900개 이상이 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전국에 700개가 넘는 서원들 중에 사익서원 그래서 딱 47개만 남겨요. 47개만 남기고 700개 이상의 서원들을 대대적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이게 제일 컸어요.
됐죠? 그래서 자, 서원을 없애는 것은 이 나라의 공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 유생들이 들고 나오는데 이때 대원군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백성을 괴롭히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의 서원은 토적대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생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밀어버립니다. 됐죠? 자, 이게 뭐다? 서원철폐예요. 그래서 민생안정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뭐라고요? 호포법 그리고 서원철폐. 됐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소유 거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열강이 통상을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그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원군의 대답은 뭐예요? 거부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팩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통상소유 거부 정책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요거 좌측에 있는 여러분 아니 우측이구나. 우측 날개단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순서를 적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됐죠?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에는 뭐만 나오냐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지금 요단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양요예요. 그러니까 양요라는 게 뭐냐면 양이들이 일으킨 소요사태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서양의 침공을 우리가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우리는 뭘 할 생각이 없다? 그렇지.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양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요만 여러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기억할 사건은 병신이야. 병신. 됐죠? 그래서 자, 사건을 찍어서 물어볼 땐 병신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됐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대원군 1860년대 그럼 뭐라고요? 대원군의 개혁정치. 됐죠?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정치 그러면 세 가지라고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왕권 강화. 두 번째 뭐예요? 민생안정. 그리고 세 번째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야. 왕권 강화는 뭐부터 기억한다? 경복궁의 중건. 그 다음에 그 다음 민생안정은 자, 두 가지 뭘 기억한다? 호포법이랑 서원철폐. 됐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순서.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실 때는 주요 사건을 찍을 때는 병신.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출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리 다 프리뷰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기 60년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대원군의 자, 이제 왕권강화 정책으로 가볼게요. 자, 왕권강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도 정치의 혁파. 됐죠? 왜냐하면 바로 대원군 집권 전이 3대 60년간 세도 정치잖아. 그래서 정치가 완전히 문란해진 거죠. 붕당 정치는 파탄에 이르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세도 정치를 깨기 위해서는 비변사를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세도 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비변사라는 저 비정상적 기구 때문이야. 원래는 이름이 이게 변란에 대비하는 원래는 대외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명종 때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얘가 최고기구가 되잖아. 최고기구.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모든 중대사를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탕평기를 거치면서도 오히려 비변사는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조 같은 경우도 아니 영조 같은 경우도 그 탕평파 육성한다 그랬잖아. 그 탕평파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요. 됐죠? 그래서 탕평기에도 비변사는 약화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도정치 시기에는 이제는 이 세도정치라는 것 자체가 비변사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더 과대해져요. 됐죠? 그래서 하물며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뭐 등수, 됐죠? 석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비빈간택까지 비변사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원군 입장에서는 세도 정치를 깨려면 비변사를 놔두면 안 돼요. 비변사 무조건 깨는 거야. 됐죠? 그래서 비변사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의정부와 상군부로 부활을 합니다. 됐죠? 자, 의정부는 원래 조선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은 심하라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앞에서 조선시대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치기구고요. 그 다음에 상군부는 뭐냐면 군사. 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든 건 누구냐면 이걸 만든 건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게 원래 태종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대원군의 개혁정치에서 여러분 하나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 그러니까 요 파트는 교과서의 서술 방식 자체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00년 단위 그리고 구강으로 해서 쭉 서술이 됐다면 자 이제부터는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간다 그랬잖아. 그쵸? 그 시작이 뭐야? 대원군부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대원군이 근현대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전 즉시 그러면 뭐 근대적이지 않겠느냐, 근대지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B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전혀 근대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원군은 구질서의 수호자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여러 가지 세도정차에서 생긴 모순을 극복하고 개혁을 해서 대원군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지향점은 어디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최대 태평성대, 그러니까 태종과 세종 시기와 같은 이런 태평성대, 그러니까 15세기의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원군은 구질서의 수호자지 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고 했지만 근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왜 대원군이 맨 앞에 있느냐 근현대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 단원은 사실은 누구랑 맞물리냐면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 그러니까 다음 주제에 44에서 보게 될 개항과 맞물리는 거야. 개항.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를 학계에서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학 쪽에서나 또는 뭐 미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한국 사회, 우리의 역사에서의 근대사를 언제부터 구분할 거냐라고 말할 때 보통 가보개혁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 가보개혁보다 조금 더 근대사를 길게 보는 학자들은 어디까지로 보냐면 개항부터라고 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랑 맞물려 있다? 개항이랑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나 서술의 목표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과 사실은 개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곧 바로 다음 주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개항을 얘기할 건데 이 개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항을 하려고 좀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에서 곧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했던 거야.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76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게 돼요. 됐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자, 대원군이 개혁적이라는 건, 근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됐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태종이 그러니까 조선 국초에 정한대군 이방원으로서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도평사사를 박살내고 고려 말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변사라는 게 고려 때 도병마사 도평사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도평사사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정무는 의정부로, 군무는 상군부로 분리를 했어요. 그걸 사실은 똑같이 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전, 대전했동, 이건 앞에서 우리가 경국대전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경국대전 4단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여기 발음 비슷하죠? 자, 그리고 고종 때 대원군이 대전 회통입니다. 회통.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행규정 육전조례를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법전의 편찬은 원래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예요. 왜냐면 법이라는 건 집행자의 권위를 높이거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경복궁 완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납전을 징수해요. 그러니까 경복궁 건축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좀 쌓아놨는데 중간에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좀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럼 대원군이 이게 경복궁이 워낙 큰 궁이거든. 그리고 이게 대규모 토목 사업은 잘못하면 국가 재정에 사실은 너무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이제 또 막 징발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또 민생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거든. 근데 문제는 대원군이 여기에 한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대원군의 중간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대원군은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여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납전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자,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 저는 뭐 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원하는 사람이 납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그런 거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불우유토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일 이제 우리 학교 불우이웃 돕기 하는 날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이제 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시켜요. 뭐 500원, 1000원,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 뭐 이렇게 갖고 와라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숙제처럼 내일 불우이웃 돕기 하는 날이니까 1000원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보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생각이 있었는데 깜빡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깜빡하고 돈을 안 갖고 왔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담임이 말했으니까 돈 거둘 거 아니에요, 담임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저 뭐 갖고 왔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이렇게 기입을 한 다음에 집에를 안 보내. 그러고서는 뭐 안 해왔다고 숙제 안 해온 것처럼 저를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를 불이웃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원래는 불이웃을 돕는 거였잖아.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말이 원하는 사람이 나빠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이 가져오라 그러면 저 어릴 때 무조건 가지고 가야 했던 것처럼 아니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 원하는 거지 무조건 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은 이걸 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원해서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 나빠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할 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데 당백전. 당백전이 뭐냐면 상평통보 액면가 100배짜리, 이게 액면가 100배입니다. 그래서 고액권을 발행한 거야, 고액권. 그러니까 사실은 요 대목은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야 건축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시킨 거야. 야, 너 빨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 5만 원권이 제일 큰 화폐잖아. 그래서 야 5만 원권 빨리 찍어라. 근데 이제 막 찍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러니까 대물도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왜 이렇게 넣는데 오래 걸리냐.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화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5만 원짜리에 100배짜리, 그러니까 500만 원권을 만든 거야. 그래서 500만 원권을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 마련하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그 시장에 고액 화폐가 막 풀려버리잖아.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가는 폭등하게 돼요. 이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도 야기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을 또 건축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막 강제로 동원해서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에 투입을 한 거야. 그래서 원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도 많이 타게 돼요. 됐죠? 이제 많이 받게 되고 대원군은 여기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 갑니다. 자, 삼정의 문란에서는 첫 번째 전정이에요. 자, 전정은 뭐냐면 자, 토지 행정이지. 토지. 항사에서 전nom은 항상 땅을 읽어주시면 자, 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요 양전은 원래 그 국가 조세 수입의 가장 기본이 그 땅세랑 인세잖아. 땅세를 거두려면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땅을 측량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량전인데 우리는 이제 두음법칙이니까 양전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양전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은결이 뭐냐면 이게 은자가 숨어 있을 은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이 안 냈던 그러니까 누락된 토지야. 그런데 실제로 뭐 정부가 뭐 이걸 의도적으로 솔직히 누락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세금을 안 내려고 살짝 숨겨놓은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야? 탈세지, 탈세. 됐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색출해갖고 세금을 다 걷어요. 됐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제대로 못했다 그랬잖아. 왜냐면 그 전정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에는 그냥 총액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체 뭐 8천억 때리면 조선이 8도니까 도당 1,000억 뭐 이제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포는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 내라. 호포제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곡은 실제로는 이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였는데 근데 농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정부 관청이 농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돈 빌려주고 고리대업을 한 거잖아. 이게 백성들의 원성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정부는 빠져라. 그래서 기관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자가 개인 사자야. 그러니까 개인의 창고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좀 덕망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대받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사실은 더 고리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정부 관청은 빠져서 이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방 관청들이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고리대가 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창제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철폐. 그래서 서원철폐는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가장 비리의 온상이고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횡포도 많이 부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원철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제일 컸다는 거. 됐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생화전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